샤를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육해공 군인들 중에 누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육해공군의 중에 누가 더 강력하냐? 저는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서방제, 특히 미국제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미국이 최고 아니에요? 지금 뭔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나라로 중국하고 대만 사이를 꼽잖아요. 우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얘기할 때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만이 이걸 전혀 생각을 안 해요.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저는 테마버스의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저희 테마버스의 이번 테마는 방위 산업인데요. 게스트로 군사 전문 기자 샤를 세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사 세계에서의 샤를 세환님,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이세환님으로 각각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아저씨고요. 그냥 뭐 군사 세계에서는 또 이쪽 밥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밀리터리를 좀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신급이세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밀덕이 되신 이유?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전부터 제가 프라모델을 만들었어요. 프라모델을. 근데 애들 다 프라모델 뭐 로봇 만들고 그럴 때 전 전차나 항공기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했거든. 보병 같은 거. 네. 그리고 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지? 누가 얘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때는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 많이 했어요. 토요 명화. 네. 거기 이차 대전 영화 주구장창 나왔어요. 네. 그거 보면서 내가 만든 게 나왔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저번에 미국 여행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돈을 내고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좀 관광 상품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해외 다니시면서 총도 여러 번 쏴보셨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미국을 2차례 방문해서 네. 탄환으로 따지면 네. 한 6천에서 7천 발 정도 쏘고 있어요. 총기 종류로 하면 40여 종 정도 쏘고. 총은 그나마 또 이제 현역을 다녀온 사람들이면 총을 한 번씩 쏴보잖아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좋아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 미사일, 전차, 전투기 이런 건 사실 자기 직무가 아닌 이상 경험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밀덕들이 방산 기술에 빠져드는 이유가 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네. 총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기계가 싸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거 우리 게 더 센 거 아니야? 이제 자존심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K방산이 이제 잘 되면서 네. 주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또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해요. 맞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죠. 야, 우리나라 이런 장비 있고 외국 이런 장비가 있는데 어떤 게 낫니? 그럼 이제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도 이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육군 나온 친구 있고 공군 나온 친구 있고 해군 나온 친구 있으면 다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샤를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육해공 군인들 중에 누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육해공군의 중에 누가 더 강력하냐? 저는 근데 사실 이번 전쟁 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이런 개념이 다 깨졌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특수부대가 할 일을 드론이 해버려요. 예전 같으면 특수부대가 장거리 정찰하고 왔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드론이 하거든요. 드론이 장거리 정찰하면서 적의 숨겨진 참호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번 전쟁을 계기로 특수부대 입지를 드론이 굉장히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이 샤를님이 꼽아주시는 육해공 누가 짱인가 한번 들어보고 아니에요. 싶었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 없어요. 굉장히 의미 없어요. 이렇게 피해 가시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세계의 중심에 선 K방산입니다. 요즘에 K방산이 진짜 핫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가 이걸 분석한 영상 중에 좀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았던 게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고 막 고온 다습한 기후부터 아주 극한의 그 추운 기후까지 다 전천후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해서도 잘 활약할 수 있다. 요런 그런 설명을 봤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근데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 이런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술 개발이에요. 아시다시피 기술은 한 번에 점프가 없잖아요. 이 계단을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후발주자란 말이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또 우리가 6.25 전쟁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지상무기에서만큼은 우리가 북한을 압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미국제 전차를 들여왔고 미국제 자주포를 들여와서 이걸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70년대 중반 후반쯤 되니까 야 우리가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독자 개발로 한번 해봤는데
기술의 빈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때부터 나왔던 게 뭐냐면 모든 엔지니어를 믹서기에 넣고서 갈아버려요. 월화수목 금금금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산업적으로 이걸 살펴보면 개발 시대에는 필요한 그런 산업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 철강 같은 거. 개발 시대에는 철강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막 부흥이 됐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다 갖춰지고 나면 이거를 더 이상 성장시키긴 좀 힘든 상태가 오거든요. 근데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린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더 이상 돈을 쓰고 싶진 않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계속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기술 개발을 계속하게 만들고 생산 라인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작 다른 국가엔 생산 라인이 없는데 우리나라엔 생산 라인이 있네? 저 필요한데요? 저희 생산 라인이 있어. 이게 돼버리는. 약간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방산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측면 분명히 있어요. 그 이제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또 생각났던 게 제가 샤를님 영상에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수출하려고 하는데 빨리 갖다 줘 했을 때 우리나라는 빨리 갖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중동에 그 천궁이라는 무기를 수출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맞춤형으로 뭐 60도씨에서 막 사막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개조를 해서 또 갖다 줘야 한다고 봤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뭐 3, 40도 견뎌야 되는데 60도 견디는 무기까지 우리가 바로 기술 개발을 해서 가져다 줄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중동이 이런 미사일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 정치적 관계하고 돈이에요. 사실 사우디는 무기 체계 90%가 미제예요. 사우디에 이제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이 들어갔는데 이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이 한 40억에서 50억 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거의 유사한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 한 발에 15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 보통 우리가 K방산에서 팔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차관을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차근차근 갚아라 이런 식이거든요. 중동 형제들은 달랐거든요. 얼마? 뒤에서 지갑이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중동하고 거래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중동 쪽 수출 역량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로 바뀌었잖아요. 트럼프는 사우디하고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그러면 좀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압축 성장해서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지금 도전에 직면한 게 바로 K방산이에요. 방위 산업의 시장 자체가 이 전체 파이가 계속 얼마나 커지는지도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었고 막 서로 지금 관세 때리겠다, 개헌을 해서 국방비 늘리겠다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이런 탈세계화 기조가 계속되면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고 근데 뭐 이게 또 막 다 평화 무드로 돌아가면 시장이 작아지는 거고 그런 건가? 예전에 제가 방사청장하고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봤었어요. 트럼프는 2개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방위비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제일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방위비는 불안하면 늘린대요. 이게 전쟁이 뭐 휴전이 되건 아니면 좀 끝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평화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뿐더러 만약 휴전과 종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각국은 정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위비를 줄이거나 그럴 일은 좀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뭐 시장이 커지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 늘어난 국방비로 우리 무기를 안 사고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 생산 라인이 충분하다 그럼 유럽제 무기 사거나 미국제 무기 사거나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는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나라를 공략해야 될까 이게 또 궁금한데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중동 거기가 베스트일까요? 중동도 있을 거고 저는 유럽 중에서도 그 서유럽 같은 국가들은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나마 조금 이거 약간 여유는 있을 것 같고 예전에 그 독일의 어떤 뭐 전차를 생산했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아 있을 테니까 그들은 일부러라도 자신들의 유럽제 무기, 그러니까 자국 무기를 조금 더 주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독일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국방비는 빼자라고 해서 국방비를 훨씬 많이 쓸 수 있게끔 최근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본인들의 무기를 어떻게든 하려고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대표적으로 폴란드와 같은 그런 국가들은 자본 지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이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동 아까 사우디도 말씀하셨는데 무기를 판다는 게 단순히 우리 제품 좋으니까 네가 사세요라고 하는 제품을 하나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중동 지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상당히 교류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중동 국가들, 그다음에 뭐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우리에게 좀 고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차의 장비가 뭐냐면 능동 방어 시스템이에요. 능동 방어. 그러니까 적 로켓이나 대전차 미사일이 나왔을 때 산탄정같이 딱 쏴서 막는 거. 이 능동 방어 시스템이 중요한데 세계 최고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제예요. 근데 중동 형님께서 이스라엘제 장비를 쓸 수는 없다. 그건 안 되지.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또 이스라엘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팔 때 이스라엘하고 기술 제휴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로 팔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유럽하고도 관계가 소원한 게 중동에서 이제 뭐 할 때 엔진이 독일제가 있으면 독일에서 판매 금지를 해요. 중동에. 왜냐하면 분쟁 국가니까. 독일은 법이 있거든요. 분쟁 국가 이걸 뭐 안 팔아요. 우리가 원래 K9 자주포가 UAE에 팔려고 했다가 이 엔진 때문에 판매가 불발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최근에 엔진이 다 국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돼요.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가를 한 번만 시장을 개척해 놓으면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나 뭐 교육 인프라나 운용 인프라나 그런 게 같이 수출되면서 앞으로 계속 더 잘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나요? 그래서 폴란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폴란드를 우리는 허브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폴란드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인도 도와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폴란드만 좋은 거 아니니? 아니에요. 거기 다 라이센스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뭐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사실 이 방법은 옛날에 독일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쓰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냉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방법을 안 썼거든요. 지금 독일은 독일 본토내 전차 라인이 없어요. 라인이 그리스에 있어요. 인건비가 싸니까.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수요가 폭발하니까 이제 국내 라인 깔아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할 때까지 한 1, 2년 걸려요.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가 주문 들어서 양산이 완벽히 되는 것까지 한 3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제 전차를 사면 3년 후에 받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는데 당장 무기는. 급하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1년에 200대 나와요. 폴란드가 놀란 게 1년 만에 약속한 거 50%가 온 거예요, 전차가. 그러니까 폴란드가 야, 진짜? 이게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존의 방산 강국들이 굉장히 견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이 전차를 이제 수출할 때도 양산 능력도 중요했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전차가 기술적으로 뛰어나니까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으니까 수입을 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전차의 강점을 계속 더 극대화하는 거, 혹은 우리가 전차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갖고 계세요? 두 개가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서방제, 특히 미국제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미국이 최고 아니에요? 항공 쪽 이건 미국이 세계 최고 맞아요. 근데 지상 무기는 우리가 굉장한 강점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이 한 50% 먹었죠. 근데 K9의 라이벌이 누구냐면 독일제 자주포예요. 독일제 자주포하고 우리나라 K9하고 딱 비교했을 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건 샤넬, 독일 건 에르메스예요. 쉽죠? 굉장히 쉽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딱 하나 차이가 나요. 포신의 내구성. 우리 게 1000발이 한계인데 독일제는 2500발까지 견뎌요. 소재 산업이고. 소재. 그런데 1000발 견디는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의 독일제하고 견주어요. 이 정도예요. 즉 지상무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국제가 거의 최고 레벨.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기술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소재 이런 거 연구 개발하려면 R&D 비용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른 뭐 R&D 비용이 많이 들어간 뭐 반도체 산업처럼 계속 돈을 들이부어야 하는 그런 산업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R&D를 계속 해야죠. R&D를 만약에 비용을 줄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산업적 측면의 우려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무기라고 하는 거는 한 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계약하고 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당 국가의 무기 체계와 연동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 쪽에서도 R&D 비용을 10년 내지 20년짜리로 굉장히 길게 잡아놔요. 그래서 상황이 급변한다고 R&D 비용을 갑자기 줄이고 갑자기 늘리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계획은 굉장히 장기간의 R&D 비용을 잡아놓는다. 이게 아무래도 수주도 정부를 상대로 하고 막 몇 년치가 밀려 있고 뭐 이러니까 R&D 비용도 더 길게 같이 잡는가 보네요.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중국은 지금 R&D 비용이 미국의 90%까지 따라갔거든요. 중국은 지금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등의 전략 무기를 다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핵무기가 중요한 게 뭐냐. 핵무기는 만드는 비용도 비싸지만 유지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새로운 장비도 개발해야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무기 양쪽을 다 확장하려는 게 지금 중국의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중국의 문제고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인력에 대한 관리 문제예요. 인력 관리가 우리가 안 돼요. ADD에서도 지난 10년간 나간 사람들이 수백 단위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국내 방산업체에 들어가면 다행이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중국으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방산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 효자가 반도체라면 이 다음 먹거리는 방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력 유출에 대한 점도 계속 고민을 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샤를님 영상 보면서 되게 늘 느끼는 점이 뭐 전투기든 잠수함이든 신세대 잠수함, 신세대 무기가 나왔다 하면 그 전에는 못하던 이런 게 가능해졌다. 계속 파괴한다 그래야 될까요? 상대방의 무기를. 군비 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이게 어디까지 무기가 발전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드론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양쪽 합쳐서 2만 대가 작살났어요. 우리나라 전차가 2,200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2만 대가 뭐에 당했냐. 전차전에 의해서 격파된 숫자는 10%도 안 돼요. 대부분 드론, 포병, 대전차 미사일에 당했습니다. 특히 드론이 엄청난 활약을 했죠. 이 드론이 왜 무섭냐면 가성비에서 상대가 안 돼요. 월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300~400달러짜리 드론으로 수십만 달러짜리 전차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용 드론으로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 이건 누구한테 더 영감을 줬을까? 우리나라보다 북한 같은 나라가 더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거든요. 예전엔 드론이 가다가 전파 방해를 하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AI가 개입합니다. 전파 방해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전파 모드가 끊어지고 AI 모드로 바뀌어요. 이제는 인간이 기계하고 싸워야 되는 스카이넷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기계로 때우고 돈 없으면 사람 목숨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정부한테 수출하고 판매하고 하는 건데 이 외환 문제가 걸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원자재가 나진 않잖아요. 이 환율이 요새 튀는 게 이 원자재 수입의 비용으로 더 크게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 수출품이 더 잘 팔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건지 이런 게 분석이 있나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좋아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거는 무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부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부터 100까지 우리나라가 모든 무기를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드냐. 사실 중간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무기 체계 같은 거는 해외에 어떤 우리가 수출할 물량이면 그들의 무기 체계를 사와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소재 같은 것들, 부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들여와야 돼요.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취재하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나라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이 굴삭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엔진 쓴대요.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잠깐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할 땐 좋은데 엔진 사오거나 부품 사오거나 무기 체계 사올 땐 비싸잖아. 그죠? 맞긴 맞는데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았을 때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부품을 들여왔을 때의 수입 물가가 늘어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사실 완제품의 임팩트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비용을 많이 쓰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비용을 우크라이나 재무부 자료가 BBC에서 보도한 자료가 있어갖고 그걸 들고 왔는데 보니까 2024년까지 1,150억 달러를 지금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168조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전쟁 자금이라고 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쟁 자금 그러면 총쏜 비용 미사일 쏜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가의 기반 시설에서 원래 사용해야 되는 필수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전쟁 비용으로 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기 쏜 거 말고 그 무기 쏘는 동안 재정 빵꾸난 것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한 돈, 같은. 예, 그런 것들까지 다 전쟁 비용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쟁 비용이 결국 그 재건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새 보니까 뭐 에너지 시설이나 도로망을 엄청 파괴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재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그 인프라가 거의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데 그 준비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코트라에서 자료를 하나 내놨는데 복구 재건 통합 플랫폼이 개설이 됐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프로젝트에 어떤 비용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어느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긴 한데 야 재건 프로젝트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했는데 전쟁 중인데 부패 정치인들이 막 검거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지금 부패 지수가 되게 높아요. 우리가 돈을 재건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쪽에 있는 정치인 내지는 이익단체가 본인들의 주머니로 착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재건 산업은 좀 진행이 될 테니까 그럼 누가 그 수혜를 받을지를 보면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했던 국가 순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목소리가 크니까.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지원을 많이 했던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 독일, 뭐 영국 이런 유럽 국가가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쪽에서 분명 재건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을 텐데, 야 얘네가 지금 전쟁 중에도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이걸 과연 믿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펀드를 만들어서 그거 운영을 할 테니 거기다 니네가 광물의 50%를 넣어. 우리가 그 광물 50%를 가져가게.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이유가 니네가 가지고 훔쳐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요. 그 돈을 좀 투명하게 운영해라 이런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전쟁이 결국 일어나면 그거는 엄청난 비용으로 연결되는 거니 전쟁 억제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느껴져요. 근데 방어용 무기가 공격용 무기보다 막 10배에서 100배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방어용 무기를 막 들여놓으려고 그러면 재정이 파탄나서 안 될 건데 어떻게 억제를 할 수 있을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죠. 이게 우리는 가진 게 많잖아요. 북한은 가진 게 없고 얘는 잃을 게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탄도미사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탄도미사일을 한 발은 20억에서 30억 정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탄도미사일은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면 되는데 얘를 맞춰야 된단 말이죠. 얘를 맞추면 훨씬 더 센서가 정교해야 되죠. 센서가 정교하다는 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갔다. 든다.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는 공격용 무기에 비해서 최소 10배, 많게 100배까지 비싸요. 근데 이건 뭐다?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할 때 예전에 뭐 하마스가 로켓 날리잖아요. 하마스 로켓 한 발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입니다. 정말요? 네, 100만 원이에요. 그거밖에 안 해. 그런데 이 100만 원짜리 로켓을 맞추기 위해서 쏘는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은 4천만 원이에요. 와 40배. 근데 이걸 생각해야죠. 우와, 그럼 가성비 안 나오잖아. 이게 뭐야? 폭망이 아니죠. 이걸로 인해서 지켜지는 생명과 인프라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 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우리나라에서도 막 한미 연합 훈련하면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다 북한한테 우리 이런 무기 있는데 까불지 마라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건가요? 예전에 우리가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네. 했어요. 팀 스피릿 훈련을 하면 북한은 그때부터 준 전시 상태입니다. 왜? 언제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예전에 2016년에 이런 적이 있어요.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주가 떨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어떡하지 막 했는데 괌에서 딱 한 대의 B-52 폭격기가 왔어요. 딱 B-52 한 대 떠서 휴전선을 날아갔죠. 그 다음부터는 북한이 미사일 이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뭐 들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이런 거죠. 가까이 오지 마. 싫어. 바로 이게 전략 무기가 힘이거든요. 사태가 잠잠해지거든요. 북한은 그걸 보고 뭘 깨달았겠어요. 아, 우리도 결정적인 펀치가 한 방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그 제재를 받고서도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결국에는 장기전, 재래식 전쟁으로 가니까 첨단 무기보다 결국에는 이 물량도 엄청 중요한 거구나라고 느꼈었는데 지금 뭔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나라로 중국하고 대만 사이를 꼽잖아요. 거기는 그럼 이제 2시간, 3시간 만에 끝나는 전쟁이 될까요? 아니면 장기전, 재래식 전쟁까지 갈까요? 우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얘기할 때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만이 어느 정도의 방어 능력이 있느냐. 이걸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2시간 안에 대만에 상륙을 해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수송기가 날아오는 게 2시간 걸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그때 코로나 때 한번 시험을 했어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 오산 공군기지에서 네. 미 수송기가 백신을 싣고 대만에 갔죠. 아 그게 그게 그 훈련이었어요. 이게 2시간이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중국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2시간 안에 하자. 아하. 이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일단 대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현역은 한 20만 밖에 안 되는데 대만은 모든 기지가 다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아. 또 하나 중국이 뭘 해야 되냐면 대만을 침공할 때 필연적으로 상륙 작전을 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상륙 작전은 모든 공격 작전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아요. 라인을 병각이 못 보셨어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까지 상륙 작전을 예전에 금문도 할 때 한 번 해봤어요. 그때 뭘로 했느냐? 정크선 타고 했어. 정크선 타고. 정크선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이렇게 아. 그걸로 1,000명을 갖다 놓고서 그 배가 다시 돌아와서 또 1,000명 싣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얘가 하다가 1,000명을 내려놨잖아요. 돌아가다가 단 한 척에 대만군 전투함정한테 걸려요. 네. 근데 대만군 전투함정은 그래도 좀 전투함정이었거든요. 방철로 된 거. 나머지는 뭐예요? 다 나무잖아요. 네네. 어? 쏴볼까? 쐈는데 거기서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명이 못 와요. 그래서 상륙한 1,000명이 몰살을 당해요. 다 항복하고.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물론 이건 굉장히 옛날 경험이죠. 그래서 중국이 해병대를 창설하고 해병대 훈련하고 해병대 장비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륙작전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또 하나 중국은 미국을 벤치마킹하면서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전 세계에 중국이 어떤 패러다임을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한테.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뭐 인프라 깔아주고 네. 그렇죠. 근데 덜컥해서 침략을 해버렸어요. 다 우다닥닥 다 깨버리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럼 중국한테 뭐가 남냐? 의미가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침략자가 어떤 취급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리고 대만의 역량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얘네가 전투가 다 지대공 미사일로 도배를 해놓은 나라예요. 그리고 현대전의 실전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중국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 감시 자산을 그동안 우리가 투자를 좀 안 했었어. 일본하고 비교해도 감시 자산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근데 이 감시 자산이 또 돈이 많이 듭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한 유무형의 감시 자산을 돈으로 환산하면 2조 달러입니다. 감시 자산은 북한만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에서 제일 지정학적 조건이 거지 같아요. 전쟁 나자마자 러시아가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이 어디냐면 이게 국민이 공포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